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고 기업들의 어닝 실적이 혼조를 나타내는 가운데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8% 내린 16,501.65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83% 떨어진 4,126.97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2% 하락한 1,875.3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주택 거래 건수가 급락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38만 4천 건을 기록해 전월 대비 14.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3% 상승한 45만 건이 거래될 것으로 예상한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주택 거래는 지난 2월에도 전월 대비 3.3% 떨어진 것으로 2달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이 발표한 4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5.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56은 물론 전월 55.5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애플의 지난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도는 호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애플은 2분기 순이익이 102억 2천만 달러, 주당 11달러 62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95억 5천만 달러, 주당 10달러 9센트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지난 1분기 순이익이 6억 4,200만 달러로 주당 25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순이익 2억 1,900만 달러, 주당 9센트에 비해 급증한 것입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경제 지표는 예상을 상회했지만 중국 지표가 부진한 것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영국 증시는 0.1%, 프랑스 증시는 0.7%, 독일 증시는 0.6% 떨어졌습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기 전망이 3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4월 종합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전달보다 0.9포인트 오른 54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 53보다 높으며 지난 2011년 5월 이후 3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 부진 등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로써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7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다우 지수도 사흘 만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것에 이어서 미국의 제조업과 주택 지표도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보잉 등의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전날 AT&T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하락하면서 실적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장 마감 이후 발표한 페이스북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했고 애플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또 보였습니다. 마감된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비교적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0.83% 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0.08% 내렸고요. S&P 500 지수 0.22%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3개국 증시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증시가 0.7%, 독일이 0.6%, 영국이 0.1%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투신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에 코스피는 2000선을 간신히 지켰고 코스닥도 570선을 내줬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의 상승 모멘텀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는데 그 상승 모멘텀을 오늘 현대차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와 또 우리나라 1분기 GDP에서 찾을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4월 24일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자세한 외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실적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장 마감 후 발표한 애플과 페이스북의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그 중국의 모멘텀이 좀 있네요. 네. 이 차이나 모바일과 익스클루시브 이 그 계약을 맺었었죠. 네. 지난해 말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1분기 때 아이폰의 중국 판매가 실적을 그 크게 가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당히 웃도는 실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오늘 애플 실적이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BC의 화면을 현재 보고 계신데요. 이 칼 아이칸이 계속적으로 바이백을 요청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쁘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현재 고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 애플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당 순이익이 11달러 62센트, 10달러 18센트가 실적의 예상치였는데요. 이도 넘어선 수치가 나왔고요. 매출도 456억 달러로 435억 달러 대비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역시 그 중국에서의 판매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으로 보면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른바 대형 화면의 스마트폰의 저가 폰이 많이 그 판매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특기할 만한 부분은 주식 분할도 발표를 했습니다. 한 주를 7주로 주식을 늘려서 주주 이익의 환원과 유동성을 상당히 도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수익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이런 부분도 나왔습니다. 종전에 1,000억 달러 수준을 1,300억 달러 수준으로 늘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밑에는 여러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궁금한 부분이 이제 아이폰의 내용인데요. 아이폰은 4,370만 대가 팔렸고요. 맥 컴퓨터는 410만 대. 그 다음에 그 아이패드만 조금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1,635만 대로 1,900만 대에 조금 못 미치는 이런 수치가 나왔고요. 아이폰 6는 현재 배터리 문제로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어러블 형태로 애플 TV를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선전하는 것이 업계 전반적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이 시장을 크게 그 구도를 나눠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업계의 실적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플러스라고 보였고요. 아이폰이 상당히 선전했다는 것이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다소 숙제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페이스북과 또 애플의 실적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주택지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미국의 주택지표가 부진한데요. 3월 신규 주택 매매가 급락세로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 주택시장은 좀 꺾이는 것 같아요. 네. 지난해보다는 힘을 못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우리가 이제 기존 주택 판매를 좀, 매매 건수를 좀 파악을 해드렸는데, 지난해보다는 계속적으로 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모기지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예상보다는, 지난해보다는 현재 처지고 있는 이런 수준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현지의 분석과 그 다음에 현지 보도기사 이런 부분을 같이 간략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부분은 상무부가 발표한 새벽에 나온 프레스 릴리즈 화면인데요. 14.5%나 전월 대비 떨어졌습니다. 38만 4천 채로 신규 주택 판매가 집계가 됐고요. 이 내용은 지난해 대비해서는 13.3% 떨어진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번 3월에 전체 규모는 38만
4,000채, 그 전월 대비해서는 현재 14.5%가 떨어진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그 가격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현재 오르고 있지만 하우징 리바운드 이런 부분이 반등 추세를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는 현재 그 모멘텀을 잃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앞에서 나온 그 내용을 보면 중간 평균 가격이죠. 3월에 신규 주택의 매매가는 29만 달러로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현재 높게 올라온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자릿수 이상의 현재 주택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매매는 모기지 금리 상승과 우려 때문에 현재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겠습니다. 기존 주택 매매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살펴봤던 내용도 3개월 연속 부진했고 오늘 3월 신규 주택 매매도 역시 급락세로 나온 부분입니다. 신규 주택 매매가 떨어진 이 낙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4월 달에 조금 이 낙차를 좀 줄일 수가 있겠지만 일단 내용으로 보면 지난해보다는 주택 경기는 다소 현재 처지는 양상이 아주 두드러진 이런 양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반면에 유로존의 지표는 괜찮았습니다. 유로존의 4월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는 좀 선방을 했죠. 그렇습니다. 유로존의 그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나쁘진 않네요. 네. 계속적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율이 다소 처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실업률 수치가 그리스나 이런 그 재정 불량국들은 네. 후행 지표지만 여전히 조금 어려운 부분을 가져가는 것,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인 유로존의 현재 모양새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유로존의 마킷이 발표한 내용을 현재 살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마킷이 발표한 오늘 그 PMI 수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복합 PMI로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54로 발표가 됐습니다. 53.1이 3월 달이었으니까요. 35개월 내 최고치 행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이제 구분해서 서비스 제조업 지수는 53.1로 이도 52.2 대비해서 지난달보다 올라갔고요. 제조업 PMI도 53으로 3개월 연속 현재 좋은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치별로 보면 여기 그 내용들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상품 생산업자 이런 부분들이 현재 그 정상적으로 이런 그 경기의 상승 요인 이런 데에 맞춰서 그 내용물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조업과 관련된 매출과 생산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연속적인 증가세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으로 보시면 출고 가격은 조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가격 부분은 조금 현재 미진한 부분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로이터의 화면입니다. 로이터의 화면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고, 1분기 때 유로존의 현재 GDP 수치가 0.5 정도는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인플레이션 수치가 현재 0.5 정도로 발표된 3월 수치가 좀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치만 조금 더 살펴드리자면 독일은 제조업이 54.2, 서비스업은 55로 복합 PMI는 56.3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3월 달보다 오른 수치고요. 그렇지만 프랑스가 좀 부진했는데요. 프랑스는 제조업은 50.9, 서비스업은 50.3, 복합 PMI는 50.5, 전체적으로
3월보다는 좀 처졌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확장 기준은 50 이상을 2개월 이상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유로존 1, 2위 국가의 현재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의 PMI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4월 HSBC 제조업 PMI가 48.3, 여전히 50을 4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소식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올라가는 폭은 좀 미진했죠. 국가통계국의 공식 PMI는 네. 이보다는 조금 더 낮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투자자 여러분께서 아마 소식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의 보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HSBC PMI는 작은 기업들의 내용들을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4개월 연속 여전히 50 이하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했고요. 주요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뱅킹 그룹의 자오하오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때 7.5 정도의 GDP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의 현지 분석가들을 많이 이코노미스트로 취업을 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에 조금 유리한 부분을 좀 얘기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나마 4월 HSBC PMI 수치가 48.3으로 3월 48.0보다는 0.3%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위안화가 올해 들어서 3% 절하 추세를 가져간 것이 가장 큰 뒤의 배경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소기업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2016년까지 끌어주겠다, 이 리커창 총리의 미니 부양책이 일부는 투자자들, 특히 소기업들의 기업들의 내용들에서 조금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나온 이 48.3으로 보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택 시장과 건설 시장의 문제, 그 다음에 긴축 기조를 가져가는 현재의 긴축 기조 마인드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복력은 다소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은 올라오지 못하는 옆으로의 횡보 국면이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소기업도 경기 확장 기준 50 이상을 바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궁금하고, 또 내일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저녁에 네. 아베 총리하고 아주 작은 식당에 들러서 스시 서밋, 이렇게 스시 만찬을 했습니다. 이런 네. 부분도 일본에서 아주 재밌게 다뤄지는 부분이고요. 우리로서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일본을 방문을 해서 아시아 순방 일정을 현재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가장 먼저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렇게 현재 순방 일정이 짜져 있는데요. 일본에 체류를 하면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 체제, 그 다음에 센카쿠 열도는 일본 손을 좀 들어줄 것으로 현재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태평양 경제 자유무역 협정, 이 TPP에 대해서도 현재 아마리 아키라 경제상과, 그 다음에 미국의 대표죠, 이 마이클 프로만과의 물밑 접촉이 어느 정도 거의 윤곽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곡물시장 개방, 농촌시장 개방과 관련된 일본의 결단이 곧 이번 주 내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현재 핵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현재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이나 내일
우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잠재적 악재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25일 날 들어오시게 되면 이 지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국과 일본을 중재하고자 오바마 대통령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겠고요. 아무래도 현재 많은 우리 수학여행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지금 슬픔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세월호 문제와 관련된 조문도 오바마 대통령이 신경을 단단히 쓸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의 소식입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좀 아쉬움을 피력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연준 의장으로 봉직하고 있을 때 그 시장과의 소통, 이것은 이제 월가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에게 연준이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소통, 이런 부분은 자신이 생각해도 뒤돌아보니 조금 미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화면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 오래간만에 벤 버냉키 의장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의장이 얘기를 하기를 그 대중과의 소통을 더 잘 했었다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뽑았고요. 여기 보시면 토론토에서 열린 토론토 이코노미 클럽에서의 그 발언을 그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벤 버냉키 의장은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특별 현재 이코노미스트로 재직이 돼 있고요. 주요 내용들은 그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 미 경제의 디플레나 인플레 우려는 현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연준의 전통적이고 고유한 정책 기조로 인플레이션이 올라서게 되면, 정상 기조로 올라오게 되면 전통적이고 고유적인 정책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인플레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봤고요. 다만 금리 인상 시점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좀 내용이 좀 나오지 않았고요. 이 발언과 이 보도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이 그 현재 옐런 의장이죠. 이 considerable time, 상당 기간이 언제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을 때 조금 당황했는지 6개월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현재 많이 수면 밑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런 내용도 그 시장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그 생각을 피력을 했다는 것이 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앞으로도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들을 내놓게 되면 저희가 놓치지 않고 보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신 소식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현민 이사님은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투신권 중심의 매물 압박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공방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의 향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흑자 전환에 따른 업황 개선 기대감이 현실화될지 태양광주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가 어제 2% 상승하면서 4만원대를 회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는 기관인데요. 코스피 지수도 2,000선을 계속해서 공방전 펼치고 있잖아요. 네, 우선은 최근에 이 거래만 놓고 봤을 때 기관이 좀 매수 들어오는 움직임이 보였지만은 금액으로는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4월달 지속적인 매도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데, 다행인 것은 펀드 환매에 대한 물량이 계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영향력이 시장에서 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움직임이 2,000포인트 공방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그 매물에 대한 압박감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투신권 중심에 대한 매물 압박감 완화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외국인들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기관의 향방에 상당히 좀 중요한 키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2,500억 정도의 매수 우위가 어제장 들어왔지만은 지수의 상승 견인력에 있어서는 많이 약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종목에 있어서 종목의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기관의 수매수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이 약간 혼조 양상 어제장 나왔지만은, 많이 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에서 5% 급락 흐름 보였다는 거, 그만큼 살려고 하는 기관의 수급보다는 현재 팔려고 하는 기관의 수급에 따라 갖고 종목군들에 대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 사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자라고 보기보다는 기관이 파는 종목 위주로 리스크 관리가 병행이 된다는 점을 먼저 기억을 하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태양광 주 관련 업황 개선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우선은 오시아야 그리고 하나케미칼이 최근에 태양광 관련된 업종에 있어서는 좀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말씀해 주셨던 실적 관련된 부분이 기대감으로 좀 작용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태양광 업체 그 중에 있어서도 이 관련된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매 어닝 시즌마다 실적 기대주가 아닌 실적 부진 우려감이 컸던 종목이었는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흑자 전환 이후에 올해 의미 있는 실적 개선세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급등 양상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꼭 코스피 시장이 아니더라도 코스닥 내 이 풍력 관련된 종목에 대한 급등 양상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였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이제는 약간 태양광 관련된 종목 쪽으로 전이가 되고 있다는 거,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대한 동반 성장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그 내에서도 수능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흑자 전환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대치가 이미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어느 정도 충족하는 실적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된 그런 기대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상치 부합에 따른 수급이 급격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정유화학 관련된 업종군들이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 좀 강세 흐름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업종에 좀 보다 큰 화학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주세적인 강한 상승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최근에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한 3에서 5% 정도의 시장 대비 강세 흐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중반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태양광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속에 2% 상승하면서 SK 하이닉스가 4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조금씩 더 나오고 있어요. 네, 우선은 사실 반도체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아니고 지난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무엇보다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장 중심 견인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거, 외국인과 기관 4월 16일 기점으로 해서 연일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4만 원대라는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나 그리고 가격적으로나 부담 요인이 느껴졌던 이 가격대가 어제장 강한 좀 상승 탄력도가 나오면서 뚫어주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저항 라인이 아니고 약간 지지 라인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격대가 4만 원일 수 있지 않을까, 의미 있는 대자 상승에 대한 SK 하이닉스 움직임은 앞으로도 지수의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꼭 SK 하이닉스만 최근에 잘 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전체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은 반도체 섹터 관련된 ETF가 대부분 현재 신고가 경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역시나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중소 IT 부품 관련된 종목 위주로도 매개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만약에 고평가에 대한 논란에 대한 우려감이 좀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섹터 ETF 쪽으로 접근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및 그리고 수익률을 한번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지속적으로 가격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 업종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려감이 컸던 공급 과잉과 관련된 우려감이 최근에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 뭐 여러 기업군들 약간의 감산이라든가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그에 대한 효과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반도체 섹터에 집중력이 높은 SK 하이닉스가 역시나 최대 수혜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 내 구조조정에 따라 이제는 어느 정도 펀더멘탈 개선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인 만큼 추세적인 상승 흐름 한 번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은 좋았지만 경제지표 부진으로서 하락 마감한 뉴욕 증시. 오늘 국내 증시도 SK 하이닉스, 현대차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우선은 뭐 지수 공방, 오늘도 사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에 따른 변동성은 상당히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초반, 중반까지는 약간은 중국의 PMI에 대한 확인 심리가 강했다라는 측면만 놓고 봤을 때 뭐 그러에 대한 불안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방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말씀드렸던 해외 증시와 그리고 국내 증시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실적이라든가 확인할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지수보다 역시나 종목 장세 흐름을 계속적으로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몇몇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종목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도 있겠지만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컸던 종목 위주로 상승세가 상당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한 종목 쪽으로 매개세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몇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LG 생활건강이라든가 CJ 제일제당 같은 종목 쪽에서 매개세에 집중되고 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 우려감 상당히 컸다. 하지만 1분기 실적 확인 이후에 약간의 그런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다는 측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필수 소비재 관련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섹터에 대한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좀 잘 나가는 모습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피해주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감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거, 주가 역시나 올해 계속적으로 저점 다지려고 하는 노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에 대한 논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만 뚫어준다고 한다면은 주가 회복세 55만 원대까지 큰 폭의 상승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좀 관심 많이 갖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적인 측면에 대한 영향력이 최근에 약간은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라든가 자동차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감이 고조될 때 오히려 약간은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경향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현대모비스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SL이라든가 중소 자동차 부품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완성차 관련된 종목에 대한 실적 부진 우려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자동차 부품 쪽으로는 매가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거, 전차 군단으로 접근하실 때에는 자동차 쪽으로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보자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종목적인 흐름 말씀을 드리면은 조선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하락세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급락 흐름 보였다라는 거, 사실 소리 소문 없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 보이면서 오치 빚으신 저가 삼성중공업이 좀 경신되고 있다는 측면 생각해 봤을 때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전략으로도 이 종목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 저가 수주와 관련된 우려감이 조금은 완화되기 전까지는 당장은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시면서 지켜보실 필요 있는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기현 대표님께 한 가지 질문 더 드려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 발표한 애플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국내 IT 업체들의 오늘장 흐름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는 애플의 실적 영향력 상당히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관련된 제품군들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러한 종목 쪽에 있어서는 매개세가 조금은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과거 대비해서 그 영향력은 많이 축소될 가능성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TV를 비롯한 자체적인 패널 관련된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시장 영향력은 우리 증시에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국내 기업 자체적인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만 지켜보시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필요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의 실적과 또 IT 업체 오늘 주가 흐름 또 오늘장 전략까지 한번 같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아이온 그린라이트 캐피털 회장이 기술주의 거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15년 만에 나타난 기술주의 거품, 이제 언제 부풀어 올라서 터질지 모르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더라고요. 데이비드 아이온 유명하죠. 굉장히 행동주의자인데 행동주의 투자가라는 뜻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칼 아이칸입니다. 칼 아이칸. 그러니까 주식을 대량 매입하고 그래서 경영권에 관여를 하면서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자사주 매입 이런 걸 통해서 주가 가치를 높여서 거기에 물량을 털고 나가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을 하게 되면 그 유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으로 가기엔 되게 어려운 기업들이 많죠. 오늘 뭐 그 예로 그 칼 아이칸이 조정했던 애플도 결국 자사주 매입도 늘리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가 이제 그 바이오주라든가 기술주들이 과거 닷컴 버블 이후 약 15년 됐다는데 그 시점을 대비해서 거품이 난 상태가 됐고 그 거품이 이제 꺼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IPO를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주가 상장하면 주가가 많이 뛰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분석하는 방법, 종목을 분석하는 데서 전통적 방식을 뭐 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저는 버블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버블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15년 전과 지금의 기술주의 차이점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걸 버블이라고 보기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은 그렇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요. 15년 전에는 기술력만 가지고 IPO를 해서 자금을 모으고 그걸로 회사를 운영하는 단계였죠. 그러니까 결국 기술력만 있었지 수익 창출로 가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그 기대감이 너무 컸다가 아직 왜 이렇게 수익을 못 내는 거야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 기대치가 떨어지면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버블에 있었던 기업들, 버블이라고 지정되거나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15년 동안 수익 모델을 찾았고요.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은 기업들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기술력에 의해서 수익 구조가 없었을 때고 지금은 기술력도 있고 수익성도 있는데 그 수익성 대비 기술주들이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거품은 더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아이온이 얘기한 것처럼
기술주들의 거품이 꺼지면서 시장이 상당히 위험으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버블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다는 김동섭 이사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예상보다 빠른 물가 상승세를 가리키며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을 일축했습니다. 25일 발표할 지난 회계연도 CPI가 0.7%를 소폭 웃돌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물가 상승률 목표도 2%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했더라고요. 일단 구로다 하는 BOJ 총재와 아베 신조와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 분열이 나기 시작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구로다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아베 신조가 불러들였죠. 그래서 회동을 했는데 회동하고 나오자마자 필요하면 추가 부양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더니 바로 다시 이번 의회에서 구로다는 추가 부양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아베는 아직도 부양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로다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추가 부양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구로다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이 좋아져서 내년에 목표치 이룰 것이라는 게 기본 전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추가적 부양책이 없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추가적 부양책이 없는 상태에서 엔화 약세가 갈수록 수출은 늘지만 수입 물가가 늘어나서 경상수지 적자가 더 나고 있는 판국에 경기 부양에서 엔화를 추가로 약세해서 어떻게 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로다는 어쩔 수 없다. 결국은 지금은 그동안 부양책에 대한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시장이 패닉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물가 상승률 자기 목표 달성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되돌려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어쨌든 일본 내에서도 BOJ와 아베 신조와의 어떤 의견의 불일치는 일본이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BOJ 구로다의 추가 부양이 필요 없다라는 언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총리와 BOJ 총재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의견이 모아질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한국 기업들이 수출 수입을 할 때 결제 통화로 엔화를 선택하는 비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결국 이제 엔화 약세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구도를 행보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엔화의 어떤 결제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엔저가 되면 될수록 그 손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 속에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엔저가 추가적 절하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수출입 결제에 대해서 국내 기업인들이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하는 것도 아마 이러한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엔화가 만약에 추가적인 약세로 가게 되면 지금의 어떤 결정을 정말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다시 절상으로 간다면은 약간 변화를 좀 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엔화가 추가적인 절하로 가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절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안전 통화에 투자했던 자금이 위안화로 가면서 위안화를 절상시켰거든요. 근데 위안화가 의도적으로 약세를 추구하다 보니까 다음으로 다시 가야 될 통화가 바로 엔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엔화를 아마 절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일본에서 에너지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 수입을 하게 되면 할수록 경상수지라든가 무역 적자가 계속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라도 엔화는 계속 강세를 가죠. 물론 요 근래 일본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셰일가스를 뭐 싸게 가져오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역시 아무리 싸게 가져온다 해도 엔화는 역시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고요. 또 셰일가스를 가져다 해서 완전히 자급자족을 다 할 수 있을 정도 전부 다 충분한 만큼의 수입이 될 건지 이런 것도 본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실제로 지금 외국인 자본이 일본에서 좀 나오고 있으면서 애나 약세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계속 엔화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 또한도 아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엔화가 어떤 강세 기조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일부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적절한 수입 결제는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2050선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이대로 간다면 2050선이 좀 어려울 거 아니면 좀 수급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장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계속 청겨구리장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근데 마침 애플이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면서 주가를 시간에서 한 8% 띄우면서 지금 시간에 나스닥이 1%가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제일 좋은 상황이죠. 청개구리장이니까 어저께 미국 발생률이 올라가고 지금 나스닥과 S&P가 오르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려오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장은 일단 이달에 저는 2050까지는 보고 있는데 아직은 뭐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아직 5거래일이 남아있고 또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시장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청개구리장의 움직임 속에서 미국의 기대치가 반영이 된다면 상당히 괜찮은 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또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기대감도 한 번 더 피력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24일) 굿모닝 대방예감이었습니다. 힘내는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